네, 안녕하세요. 매드라 MSSO 도윤희입니다. 오늘 함께 코딩하기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웨비나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1시간 반, 90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세션은 녹화가 되고 있고요. 녹화 품질에 문제가 없으면 이번 주 금요일 MSSO 유튜브 채널에 게시가 됩니다. 오늘 웨비나는 폴에브리웨어를 통한 퀴즈가 있을 예정이고 질문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용 방법은 잠시 후에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웨비나와 좀 다르게 함께 코딩하기 웨비나는 발표 슬라이드를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코딩 예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메일을 이제 해 드렸는데요. 그 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션 중에 매드라 웹베이스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 로그인 정보 또한 잠시 후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웨비나 참여해 주신 분들은 참석 확인증 서티피켓을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강의 종료 이틀 후에 오늘 화요일이니까 목요일부터 셀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직접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짧게 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SSO 한국 지원 및 매드라 교육 담당으로 일하고 있는 도윤희입니다. MSSO에 일하기 시작한 지는 7년 정도 되었고요. 그전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약회사, 그리고 병원에서 약사로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저희 매드라 웨비나에 다른 웨비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 분들이 오늘의 웨비나에 많이 참여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항상 보여드리는 슬라이드 두 가지는 짧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매드라는 ICH 후원하에 개발이 되었고 제가 속해 있는 MSSO의 매드라 유지 관리 활동들은 ICH 매드라 운영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고 위원회는 다음의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드라 용어집뿐만이 아니고 매드라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 자료 또한 RCH 저작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사용하실 수 있지만 RCH 자료라는 점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웨비나에 대한 몇 가지 안내사항이 더 있습니다. 함께 코딩하기 웨비나는 여러분의 참여와 토론이 좀 중요한 참여형 웨비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제에 대해서 퀴즈도 같이 풀어보고 또 질문 또한 이 같은 채널을 통해서 받아볼 예정인데요. 그래서 퀴즈 참여하시려면 웹으로 접속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의견도 웨비나 플랫폼이 아닌 이 폴 에브리웨어를 통해서 이제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폴 에브리웨어에 이제 조인을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질문 탭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언제든지 제출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예제를 하나 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제에 대해서 들어왔던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하고 토론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또 다음 예제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오늘의 세션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이나 의견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제출을 하실 수 있지만 익명인 점을 감안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코딩이라는 그 업무 특성상 용어 선택에 대해서 이제 모두가 똑같이 동의하지는 않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그 예제에 대한 어 코딩 질문이 아닌 다른 이제 보고 내용에 대한 코딩을 묻는 질문은 오늘 웨비나 중에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첫 번째 질문 이제 두어 가지고 제가 이제 이미 접속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본인의 코딩 업무 역량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진행하는 모든 퀴즈는 익명으로 진행이 되고 수집이 되기 때문에 너무 겸손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솔직하게 응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코딩 역량은 임의로 제가 초급, 초중급, 중급, 고급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었는데요. 각 단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설명도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업무 경험과 지식 수준으로 이제 판단을 해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인제 뭐 코딩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면
초급, 그리고 가끔 코딩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뭐 PTC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초중급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기적으로 코딩 업무를 수행하고 일주일에 뭐 몇 시간 이상씩 코딩의 시간을 할애하고 또 PTC 주요 원칙은 이미 잘 숙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중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급 수준을 알 수 있는 그 지표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이제 동료들이 나한테 코딩 질문을 한다. 어 그리고 이제 코딩 질문을 자주 받고 이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가 된다. 또는 이제 검토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급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인제 어 폴 에브리웨어에 잘 참여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지만 초급이신 분들도 어느 정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중급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요. 고급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인제 매드라에 어느 정도 익숙한 분들이 오늘 웨비나에 인제 잘 참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좀 재미있는 질문이긴 한데요.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과 한 가지 질문을 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코딩 업무를 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기 위한 인데요. 코딩 업무를 할 때 가장 자주 하는 생각은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아니면 이제 보고 내용이 말이가 안 되는데 이건 좀 동료한테 물어봐야겠다. 아니면 LLT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지? 아니면 이제 PTC를 봐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제 뭐 제가 생각을 해서 그냥 옵션으로 한번 놔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 외에도 재미있는 의견이나 코멘트가 있으신 분들은 앞서 안내해 드린 질문창에 자유롭게 좀 남겨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상은 했지만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인제 가장 큰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이제 검색해서 보고된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되게 간단한 코딩 업무로 끝나게 되는데 보고 된 내용을 인제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 매드라에 뭔가 딱 일치하는 그런 용어가 없을 때 이럴 때 인제 많은 시간을 브라우저에서 좀 할애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인제 골라 주셨지만 다들 비슷하게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질문이나 의견은 인제 남겨 주신 바가 없기는 한데요. 질문을 인제 남겨 주시면은 이렇게 제가 보드를 인제 준비를 해 놓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같이 공유를 하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코딩할 때 가장 자주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여쭤본 이유는요. 코딩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보고된 내용과 매드라 용어가 가장 항상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코딩하는데 두 가지 이상의 접근 방법이 가능할 수도 있고 PTC 문서에서도 여러 가지 코딩 옵션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용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의 근거를 잘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주어진 사례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매드라 LLT 옵션을 찾는 건데요. 하지만 이때 우리가 임의로 상황을 추측하거나 해석 또는 진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된 내용 그대로 보고된 정보에 근거를 해서 코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처럼 코딩에는 정답을 단순히 찾아서 선택하는 것 이상의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코딩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의 대화에서도 그렇듯이 보고된 사례 역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 재미있는 그런 인제 만화를 가지고 온 건데요. 이 그림에서 이제 요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How flexible are you?"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flexible이 신체가 얼마나 유연한지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묻는 것인지는 이 문장만으로는 사실 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앞뒤의 대화나 상황과 같은 맥락을 함께 살펴봐야 정확한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사례를 코딩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고가 어떠한 의도로 해당된 내용을 표현했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경우에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그림도 좀 볼까요? 그래서 사람이 배에서 떨어져 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어 소리치고 있는 사람이 어 보면은 이제 지금 누군가가 밀었을 때 pushed에 해당이 되는 구명 버튼이 있고, 그리고 뛰어내렸을 때 점프에 해당하는 구명 버튼이 있는데 트위프트 넘어졌을 때 해당하는 구명 버튼은 없어요라고 이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코딩을 할 때에도 보고된 사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LLT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순히 단어가 일치하는 용어를 찾기보다는 보고된 내용의 의학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학적 판단을 할 때는 일관된 코딩 규칙과 개별 사례에 대한 의학적 판단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든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의 조언과 같은 건데요. 의학적 판단에서도 너무 나아가서 해석하고 추정된 정보를 코딩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고된 내용을 이해하고 코딩 결정을 내릴 때 믿을 수 있는 의학 레퍼런스, 참고 문헌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고된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매드라 새로운 용어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서두를 이게 풀어봤는데요. 이제 브라우저 임시 접속 비밀번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코딩하기를 하면서 제가 브라우저를 많이 사용을 할 텐데 혹시 같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메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회사의 메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저희 교육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정보입니다. 웨비나 플랫폼의 챗에서도 저희가 공유를 해 드렸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코딩 연습 문제는 총 8개인데요. 이 8개를 이제 1 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할 텐데 이 중에 1 번에서 4 번까지는 MSSO의 다른 강사님이신 제인 나잇과 윌슨 박사님이 영어로 진행하시는 Let's Code Together에서 영어 웨비나에서 그대로 가져온 예제이고요. 그래서 영어로 코딩하는 거를 좀 다뤄볼 예정이고 5에서 8번 같은 경우는 한국인 사용자분들이 저에게 코딩 관련해서 문의하신 내용 중에 소개해 드릴 만한 사례를 가지고 와서 예제로 한번 풀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8개를 준비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제는 영어 그대로 읽으면 collapsed due to low blood pressure라고 보고가 되었는데요. 낮은 혈압 때문에 쓰러졌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collapsed의 뜻을 좀 잘 파악해 보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힌트를 하나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코딩을 할 때 뭔가 조합 용어를 찾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객관식 선택지로 여러분들의 인제 코딩 답변을 좀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의 인제 선택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씩 인제 한국어로 같이 읽어 드리면은 collapsed는 인제 허탈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고요. circulatory collapse는 순환 허탈에 해당이 되고요. blood pressure low는 저혈압, 그리고 syncope hypotensive는 저혈압성 실신, 마지막으로 hypertensive crisis는 저혈압 위기. 이렇게 이제 5개의 선택지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올바른 코딩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냥 보고된 내용만을 그대로 보고 이제 코딩을 하면은, 왜냐하면 이제 블러드 프레셔 로우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콜랩스드라는 LLT가 물론 잘 찾아보셔야 되겠지만 선택지가 있으니까 요거를 인제 그대로 선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선택지를 보니까 쪼끔 의견이 나누어지긴 했네요. 네, collapsed나 circulatory collapse를 선택하신 분도 좀 있고, 근데 대다수는 syncope, hypotensive, 저혈압성 실신을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인제 정답을 뭐 바로 공개하기에 앞서서 일단 인제 어떻게 이런 어 예제를 이제 코딩으로 풀어갈지 이거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지에 나왔던 몇 가지 의학 용어를 레퍼런스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의학 사전은 MSSO에서는 돌란드 의학 사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인제 몇 가지 명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콜랩스 허탈, 그리고 싱코프 실신, 서큘레토리 콜랩스 순환 허탈에 대한 그 이제 정의를 가지고 온 건데요. 먼저 콜랩스 같은 경우는 의학 사전상 순환 기능의 이제 부전, failure of circulation으로 인해서 아주 극도의 쇠약 그리고 우울 상태로 우리말로는 허탈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인제 이런 식으로 인제 의학 용어에서는 좀 심각한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질환인데요. 일상의 언어에서 우리가 콜랩스라고 하면은 이제 옥스포드 사전에서는 보면은 그냥 fall down, give way 이런 식으로 "쓰러졌다."라는 것으로 쪼끔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된 정보는 의료인이 작성한 의학적 표현이라기보다는 다소 일상의 언어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콜랩스를 허탈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저혈압으로 쓰러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인제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나머지 싱코프랑 비교를 위해서 서큘레토리 콜랩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코프 실신 같은 경우에는 뭐 전신성 뇌혈혈로 인한 일시적인 의식 상실, 어 의식 상실 그리고 faint로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고 인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순환 허탈 같은 경우에는 쇼크의 두 번째 의미와 동일한데 순환계가 주요 장기에 적절한 관료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각한 혈역학적 및 대사적 장애 상태. 이 또한 그 허탈과 비슷하게 상당히 심각한 하나의 장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응급 상황에 해당이 되는,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코딩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브라우저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저혈압이 이제 보고된 부분인데요. 로우 블러드 프레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메드라에서 하이 또는 로우, 고, 저 이렇게 인제 되어 있는 용어 같은 경우에는 임상 검사 용어로 간주가 돼 가지고 SOC 임상 검사에 속하는 용어로 검색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 중에 하나가 바로 혈압입니다. 높은 혈압과 저혈압에 해당하는 용어는 바로 PT 고혈압과 PT 저혈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SOC 임상 검사가 아니라 SOC 각종 혈관 장애에 속해 있습니다. 아주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임상 검사 결과이긴 하지만 저혈압이라 그 "혈압이 낮았다."라는 그 내용이 동시에 하나의 의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우 블러드 프레셔는 반드시 SOC 임상 검사에서 코딩할 필요가 없고 저혈압 하이포텐션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듭니다. 이와 같은 예외 규칙은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저등급 신진 생물이나 뭐 가래 감소 증가 이런 거에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메드라 입문 가이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브라우저를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까 콜랩스를 가장 먼저 살펴봤기 때문에 영어로 검색을 해서 콜랩스를 검색을 해 보면요. 네. 일단 미사용 용어로 뜹니다. 이제 이렇게 빨간색 상자 처리되어 있는 것은 미사용 용어이기 때문에 코딩할 때 사용할 수가 없죠.
네, 일단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계층 구조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구조를 열어보니까 이제 PT는 순환 허탈 아래에 있는 LLT 허탈이 이제 미사용 용어로 되어 있고요. 아까 의학사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허탈은 극도의 세약 및 우울 상태를 의미하는 심각한 의학 상태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이 HLT 순환 허탈 및 쇼크에 관한 HLT에서 조금 스크롤 다운 해가지고 보면은 PT 실신, 싱코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LLT를 또 열어서 보면은 페인팅, 우리가 왜 흔히 말하는 뭐 쓰러졌다 이런 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LLT가 있고, 쭉 또 내려가다 보면은 저혈압성 실신에 해당하는 LLT가 여기에 실신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LT 저혈압성 실신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하셨는데요. 이 LLT 저혈압성 실신을 선택을 하게 되면 저혈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병리학적인 정보까지 포함하는 일종의 조합 용어를 잘 선택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를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몇 가지 다른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서 한번 다른 것들도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ypotensive crisis, 이거는 뭐 검색 선택하신 분이 없기는 했지만은 한번 검색을 해서 그 계층 구조를 살펴보면은 네, 저혈압 위기로 되어 있고 PT와 동일한 그런 용어에 해당이 되고요. 혈관 저혈압 장애 HLT 밑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전에 돌란드 의학사전에서 보았듯이 의학적 응급 상황을 뜻하는 심각한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여서 보고된 바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우 블러드 프레셔는 이제 입문 가이드에서 보았듯이 한번 검색을 해보면 저혈압 나오는데, 이제 PT가 바로 연결되는 게 저혈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SOC 임상 검사가 아닌 혈관 관련된 SOC에 연결이 됐고, 일반적인 검사 용어와는 다른 예외 규칙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본 바를 좀 바탕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용어가 있다면 항상 조합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된 증상에 적합한 조합 용어가 있는지를 검색을 해 보고요. 콜랩스, 서큘레토리 콜랩스, 싱코프처럼 서로 비슷해 보이는 개념은 의학 사전을 참고해서 그 의미를 좀 구분하고 보고된 내용에 어디가 해당하는지를 이제 한번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보고된 내용과 직접 일치하는 용어를 찾을 수 없다면은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대체 용어나 준동의어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허탈로 받아들일지 뭐 쓰러졌다로 이해할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쓰러졌다로 판단을 했지만 뭐 이제 맥락을 파악해 봤는데 뭐 출혈 또는 실혈로 인한 순환 허탈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원보고자에서 추가 정보를 요청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추가 정보도 얻을 수 없다면은 현재 보고된 내용에 대한 판단으로는 LLT, 저혈압성 실신, 싱코프 하이퍼텐시브를 이제 선택을 하면은 조합 용어로서 보고된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예제에 대해서 뭐 객관식이나 주관식으로 인제 여러분들의 코딩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어 일종 뭐 브라우저도 같이 살펴보고 PTC 문서나 뭐 레퍼런스가 있으면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인제 코딩 최종 제안 이런 식으로 인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해당 예제에 대해서 다른 질문이나 뭐 다른 코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은 중간중간에 남겨 주시면은 제가 같이 이렇게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 예제였기 때문에 아직 뭐 보내주신 질문이나 의견은 없으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연습 2번 문제입니다. 영어로 읽어보면 Bacterial peritonitis with culture positive for Streptococcus alpha hemolyzing.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요. 세균성 일단 복막염이 보고가 됐고요. 그리고 컬처를 했는데 어 이 연쇄상 구균 알파 용혈성 연쇄상 구균이 컬처에서 포지티브로 이제 검출이 됐고, 그리고 세균성 복막염도 이제 같이 보고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생각해 볼 부분은 배양 검사의 양성 결과와 세균성 복막염 이거를 이제 두 개의 개념으로 코딩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하나의 개념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도 이제 5개의 코딩 예시 옵션을 이제 제가 좀 제시를 해 봤는데요. 그래서 일단 페리토나이티스 복막염이 있고요. 그리고 인펙시어스 페리토나이티스는 감염성 복막염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은 페리토나이티스 박테리얼 세균성 복막염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개는 되게 유사해 보이지만 알파 헤몰리틱 스트랩토코컬 인펙션은 알파 용혈성 연쇄성 구균 감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선택지는 알파 용혈성 스트랩토코커스 시험 양성이 되겠습니다. 혹시 좀 늦게 조인하신 분이 계시면은 네, 에브리웨어는 웹으로 어 접속하시거나 QR 코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가장 인기가 많은 LLT는 아무래도 이제 세균성 복막염 가장 많이 선택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알파 용혈성 감염을 선택하신 분도 있고 시험 양성 이거를 인제 선택을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또 일단 정답을 보기보다는 PTC 문서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TC 문서의 가이드라인 3.8.2 섹션을 보면은 미생물과 감염 부위를 모두 포함하는 매드라 용어가 없는 경우,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미생물명과 부위를 특정한 감염 용어를 각각 선택하는 것을 선호 옵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크렙시엘라 신장 감염이 보고된 경우 크렙시엘라 신장 감염이라는 매드라 용어가 없기 때문에 크레브시엘라 감염이랑 신장 감염을 각각 선택을 하는 것을 선호 옵션으로 하고 있고요. 또는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특정 신체 부위의 감염이나 미생물만 특정한 감염 용어를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LLT 신장 감염 또는 LLT 크렙시엘라 감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라고도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보고 사례에서는 환자는 세균성 복막염을 앓고 있고, 그리고 배양 검사 결과가 연쇄상 구균의 알파 용혈성 연쇄상 구균에 대한 배양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보고되었을 뿐, 이 연쇄상 구균에 의해 한 감염이 보고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검사 결과는 세균성 복막염의 진단과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보고된 것은 복막액의 양성 배양 결과가 아니라 뭐 혈액, 농양, 심내막면, 뇌척수액 등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신체 부위의 샘플에 대한 배양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검사 결과에 관련된 PTC의 다른 지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TC 문서에는 검사 결과가 진단 정보와 함께 보고될 때 매우 일치하는 경우 진단에 대한 용어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에는 되게 명백한 경우죠. 고칼륨 혈증이랑 칼륨 증가가 같이 보고되었을 때 칼륨 증가를 추가로 선택할 필요 없이 진단에 대한 고칼륨 혈증만 선택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나 이제 보고 예시 사례에서는 내용은 이제 세균성 복막염이라는 진단과 완전히 일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양성 배양 소견은 복막액뿐만이 아니고 다른 체액과도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고, 알파 용혈성 연쇄장 구균은 세균성이 맞기는 하지만 보고된 정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의학적인 상태를 관련되어 있다라고도 이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별도로 코딩하는 방향을 저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를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전에 검색했던 걸 지우고요. 일단 복막염 페러토나이티스를 검색을 하시면 복막염에 관한 LLT가 나오는데요. 어 계층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HLGT 부분에서 상세 불명의 병원체 감염에 해당하는 HLGT에 연결이 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정보에서 세균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박테리얼까지 같이 검색을 하시면 이제 일치하는 LLT를 찾을 수가 있고요. 이 LLT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계층 구조, 1차 계층 구조를 살펴보면은 세균 감염 장애 HLGT부터 다른 그런 용어에 해당이 됐습니다. 두 개의 개념으로 코딩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나 여기에 스트랩토코커스까지 나와 있는 조합 용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볼 수 있고요.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네요. 그래서 인제 '별도로 코딩하겠다.'라고 인제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알파 몰루틱 스트랩토코커스를 인제 검색을 하면은 두 개의 LLT가 나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 드렸던 예시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하나는 이제 감염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시험 양성에 관한 용어인데요. 계층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시는 감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 SOC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용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험 양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임상 검사에 들어있는 그런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보고된 내용에서는 시험 양성으로 보고가 되었고 복막염과 완전히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두 개를 별도로 코딩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학적 개념이 포함된 복잡한 사례를 코딩을 할 때 적합한 종합 용어가 없다면 항상 고려사항의 문서에 관련된 지침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사례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회사 내부의 코딩 지침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매드락 코딩의 기본 원칙은 항상 보고된 내용 그대로를 코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생략하지 않고 보고된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알파 용혈성 연쇄장 구균의 배양 검사 양성 결과가 보고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세균성 복막염의 원인이라고 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환자가 복막염으로 인해 폐혈증이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보고된 내용으로 추측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코딩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감염원에 대한 검사 결과만이 보고된 경우에는 이를 감염으로 간주해서 감염용으로 코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최종 코딩 제안은 세균성 복막염과 알파 용혈성 스트랩토코커스 시험 양성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현재 코딩 문제에서 그러면 총 3 개를 코딩하시는 아이고, 제가 잘못해서 지웠는데 "총 3 개를 코딩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3 개는 아니고 이제 2 개가 되겠죠. 그래서 세균성 복막염이 이제 보고가 되었고 이제 양성 검사로서 스트레프토코커스 알파 용혈성에 대한 배양 검사가 양성이었다. 이렇게 두 개의 이제 개념을 코딩을 했습니다. 왜 3 개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또 혹시 남겨 주시면 어
네. 질문이 다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만약 연구자가 별도로 분할해서 텀을 전달해 주지 않아 하나로 코딩해야 될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코딩해도 무방한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프로토콜이나 어떤 사내 기준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스플릿 코딩, 분할 코딩에 대한 PTC 문서의 섹션을 살펴보면 분할 코딩할 수 있을 때는 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뭐 회사에서 뭐 일관된 그런 원칙을 정해 놓고 코딩할 수 있다라고 인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더 중요한 부분을 선택을 해서 하나로 코딩을 하는 것도 틀린 옵션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인제 이것이 일관성 있게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회사 지침을 만드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네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코딩 연습 3 번은 네뷸라이저 기기가 didn't work correctly 그래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환자는 의도된 도수가 잘 투여가 됐는지 알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 인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뷸라이저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환자는 의도한 용량이 투여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는 기기 오작동일까요? 아니면 실수에 의한 투약 오류일까요? 그리고 정확한 용량이 투여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확신할 수 없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투여된 용량을 알 수 없다라는 식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개념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 예제를 통해서는 매드라 계층 구조에서 제품 품질 문제랑 투약 오류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딩에 사용할 용어를 선택해서 이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옵션은 디바이스 말펑션, 기기 오작동. 네, 말펑션은 오작동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용어들이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디바이스 딜리버리 시스템 말펑션은 기기 전달 시스템 오작동이고요. 그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말펑션은 약물 전달 시스템 오작동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 셋 중에 아마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용량이 잘못 전달된 이 부분이 또 문제인데 partial dose delivery by device 기기에 의한 일부 용량 전달이 되겠고요. 그리고 incorrect dose administered by device는 기기에 의한 부정확한 용량 투여. 그리고 마지막에 inappropriate dose of drug administered는 부적절한 용량의 약물 투여. 되게 비슷한 다 되게 잘 읽고 판단을 해야 되는 이 보고된 내용과 가장 맞닿아 있는 그런 LLT는 무엇인가? 위에 3개 중에 하나, 밑에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인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네. 네.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 보니까 기기 오작동을 이제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뭐 딜리버리 시스템 오작동에 대한 용어들을 선택해 주신 분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용량 문제에 대해서는 인제 incorrect dose administered by device가 가장 많이 선택된 그런 옵션에 해당이 됐습니다. 네. 일단 브라우저를 살펴보기 전에 인제 네뷸라이저에 대해서 쪼끔 정보를 인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뷸라이저는 액체 형태의 약물을 폐로 직접 흡입할 수 있는 미세한 안개 형태로 바꿔주는 의료기기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즉 COPD와 같이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호흡기로 약물을 직접 투여할 때 사용이 됩니다. 네뷸라이저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 있지만 뭐 항상 이렇게 생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형태뿐만이 아니고 뭐 기술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액체 약물을 이제 기기에 넣고 일정 시간 동안 코와 입으로 마시는 형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 두시고 용어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제품에 관한 그런 문제가 인제 보고가 되었을 때 이제 검색을 하는 것보다는 하향식 방법으로 제품 문제 쪽 SOC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문제를 열어보면은 HLGT가 딱 두 개가 있는데요. 기기 문제랑 제품 품질 문제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기기 문제 HLGT를 열면 뭐 여러 가지 인제 오작동이나 이런 사례에 대해서 인제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고된 내용이 didn't work correctly, 그래서 되게 뭐가 잘못된지 알 수 없지만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인제 보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뭐 컴퓨터 문제나 정보 출력, 뭐 비호환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겠고, 오작동 사례 NEC, HLT에 이제 해당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기 오작동 사례 NEC, HLT 아래에 내려가면은 PT 기기 오작동 디바이스 말펑션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용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다양한 오작동 사례에 대한 LLT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불발, 수축, 순환, 오작동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해서 이 PT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이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같은 HLT 밑에서 또 스크롤 다운 해 보면은 PT 인제 기기에 의한 부정확한 용량 투여에 관한 용어가 여기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다른 용어와는 달리 초록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메드라 브라우저에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인제 아시겠지만 초록색으로 표현된 것은 다축성 2차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다른 곳에 인제 1차 SOC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상세 정보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기계에 의한 부정확한 용량 투여는 투약 오류에 해당이 되는 손상 중독 시술 합병증 SOC에 1 차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제품 문제에는 2 차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용어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그 딜리버리 시스템 말펑션에 관한 그 요 용어가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개를 좀 구분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제 검색을 하면은 두 개의 LLT가 검색이 되는데요. 기기 전달 시스템 오작동이 있고 약물 전달 시스템 오작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용어에 대해서 뭐 구글링해서 쪼끔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계층 구조상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기 전달 시스템 오작동 같은 경우에는 어 바로 브라우저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기 전달 시스템 오작동 같은 경우에는 기기 오작동 밑에 이제 아까 찾았던 일반적인 PT 아래에 들어있는 그런 용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종 기기 문제 HLGT에 들어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반면에 약물 전달 시스템 오작동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로 이동을 클릭을 하면은 그 아래에 다른 이제 HLGT가 열리게 되는데요. 제품 품질 HLGT에 속해 있는 용어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지만,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기기에 뭔가 한정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약물의 제형이나 투영 방식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 프로덕트, 즉 이제 복합 의료 제품, 뭐 프리필드 주사기나 약물 방출 스텐트와 같은 제품에 해당하는 용어이다라는 것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기기 전달 시스템 오작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듯이 인제 PT 기기 오작동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살펴봤는데 좀 정리를 위해서 스크린샷 해 가지고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기기 오작동 LLT와 기기 전달 시스템 오작동 LLT는 같은 PT로 연결되기 때문에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네뷸라이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만 보고가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뭐 전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기 오작동 LLT를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약물 전달 시스템 오작동은 기기 문제가 아니라 제품 품질 문제로 이제 연결이 된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네뷸라이저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로 보고된 이 사례에는 좀 적절하지 않고요. "이 용어는 어디에 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뭔가 약물과 전달 시스템이 복합된 그런 복합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LLT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투약 오류 및 기기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세 번째 PTC 문서에 해당하는 동반 문서 컴패니언 도큐멘트에서 더 자세한 지침을 찾을 수 있어서 좀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투약 오류는 약물이 어, 의료인, 환자 또는 소비자의 통제하에 있을 때 예방 가능한 사례로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기기 오작동을 투약 오류로 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아래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를 보면은 제품 품질이나 공급 관련 문제는 일반적으로 투약 오류로 보지 않지만 하지만 투약 오류로 이어질 수도 있다. result in medication err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예를 들어서 기기 오작동과 같은 문제는 잘못된 용량을 투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그런 이번에 이제 보고 있는 이 사례가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기의 문제로 인해서 용량이 제대로 투여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례에는 기기 오작동과 그로 인한 투약 오류를 각각 별도의 LLT로 선택을 합니다. 투약 오류를 코딩할 때에는 PTC 투약 오류 관련 동반 문서에 있는 코딩 지침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드락 계층 구조를 살펴보면서 유사하거나 헷갈릴 수 있는 용어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향식 방식으로 검색하며 보고된 오류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LLT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의도된 용량이 투하되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확실하지 않는 정보를 부정확한 용량으로 코딩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여기 incorrect라고 이제 된 LLT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매드락 코딩 지침에 이제 잠재적인 진단 정보, 즉 의심되는 정보로 별도의 증상 정보가 없다면 확정적인 진단과 동일하게 코딩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하게 이 사례를 적용을 하면은 부정확한 용량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아까 이제 일부 용량이 전달됨 이런 이제 선택지도 있었는데 이 용어를 선택하면은 실제로 일부 용량이 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기기에 의한 부정확한 용량 투여와 기기 오작동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두 개씩 코딩을 해야 되는데 선택이 하나씩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인제 세팅을 할 때 여러 개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체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리 세팅을 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나오는 선택지도 약간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다뤘던 문제에 대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박테리아 페리토나이티스로 진단명에 세균성 복막염이 기재되어 있고 미드로 해서 검사 결과가 박테리아 포지티브인 걸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한으로 코딩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제 제가 판단한 거는 좀 이제 어 좀 맥락이 없이 그냥 코딩을 할 때 다른 정보가 없이 이것만으로 뭔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인제 판단하신 거고요. 만약에 보고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박테리아 페리토나이티스에 인제 그 해당하는 그 감염원이 그 용혈성 연쇄 구분이 맞다라는 다른 판단 근거를 확인하셨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로 코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세이프하게 인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인제 저는 좀 봤던 거고요.
네. 만약에 하나의 코딩 텀으로 해야 된다면 둘 중 어느 것으로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지금 이번 예제에 대해서 인제 하신 질문이시죠. 근데 보통 투약 오류나 이런 기기 오작동, 제품 관련 이런 내용들은 여러 개의 LLD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또 결과가 같이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 이제 분할 코딩을 하는 것을 더 인제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만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건 좀 그 상황에 따라서 인제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PBTC에서는 인제 별도의 인제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투약 오류나 이런 오작동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할 코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서 좀 기쁩니다. 네. 다음 문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내용은 좀 짧은 내용인데요. seasonal congestion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되어 있는 거를 계절성 충혈, 뭐 막힘, 울혈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딱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인제 '계절성 비염 이런 코 막힘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이제 판단을 해서 코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합 용어가 있는지 또 인제 보고된 정보에서 뭔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로 코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가 또 반드시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도 예상이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드리는 5개의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아까 저도 인제 처음 딱 받아들였을 때의 약간 예상은 이제 코막힘, nasal congestion이긴 한데요. 나머지도 보면은 nasal 뭐 sinus congestion 비동 울혈도 있겠고요. 그리고 ocular congestion 이것도 인제 congestion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눈에 인제 발생을 할 때는 충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seasonal 계절성이라는 그런 단서가 있었는데요.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 또는 인제 계절성 알레르기 이렇게 인제 5개의 선택지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하나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고된 내용이 또 짧으면 짧을수록 더 코딩하기 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일치하는 그런 LLT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게 보고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호한 그런 내용. 네.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을 한번 열어보면은 이제 코막힘, 네이저 컨제스천도 좀 선택을 하셨고요. 가장 많은 분들은 이제 시즈널 알러지를 선택을 하셨고 이제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을 이제 선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이제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제스천으로 먼저 한번 검색을 해서 이제 컨제스천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국어와 영어를 이제 바로 옆에서 이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컨제스천으로 검색을 하면은 지금 LLT가 50개 정도 나오는데 울혈도 있고요. 충혈도 있고 코 막힘도 있고 이제 막힘이나 울혈, 충혈 이 정도로 인제 번역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고된 내용에서 seasonal이라는 계절성이라는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공기로 전파돼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색의 효율성을 위해서 결과를 여기 보시면 결과를 이제 일부 SOC로 이제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 새로운 브라우저에 사용을 하시려면은 검색 필터를
이렇게 열어 두셔야 됩니다. 검색 필터를 체크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뭔가 공기로 전파돼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일 때 이제 눈 또는 호흡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기 때문에 선택을 눈이랑 호흡기만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요. 컨제스천을 또 검색을 가능하고, 그래도 27 개면 꽤 많은 이제 검색 결과인데요. 시즈널이라고 라는 단서를 반대로 이제 키워드를 변경을 해서 마찬가지로 눈과 호흡기로 제한을 한 상태에서 검색을 해 보면은 9개 정도의 LLT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전히 완전히 일치하는 LLT는 없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하나씩 확인이 가능한 정도의 검색 결과인 것 같아서 여기 검색 결과로 나오는 LLT들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PT들을 다 열어서 PT와의 관계를 좀 파악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계절성 비염, 부비동염, 뭐 결막염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부비동염을 제외를 하고는 자세히 보시면 계절성 비염이랑 비인두염, 결막염 등 다른 부위의 염증들이 모두 PT 계절성 알레르기로 연결된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단서는 뭐냐? 뭐 정확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에게 인제 문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계절성이라는 단서가 있고 호흡기나 눈과 관련된 계절성 염증이라는 것을 좀 고려를 하면은 정확한 부위를 알 수 없더라도 LLT 계절성 알레르기로 이제 코딩을 하면은 좀 더 보고된 내용이 뭔가 이제 포함되는 그런 PT로 연결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하면은 이 용어는 특정 신체 부위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계절성이라는 특성이랑 알레르기라는 병리를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PT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로 이동해서 또 보면은 이 계절성 알레르기가 면역에 1 차로 연결이 되어 있고 눈이랑 호흡기에는 2 차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PT 밑에 속하는 다른 LLT들을 인제 이 검색 결과에서도 봤지만 여러 가지 비염, 비인두염 뭐 관련된 그런 염증들이 다 이 PT로 결국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고된 내용이 여기로 뭔가 기결할 것이다, 이런 좀 이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요. 의학적 판단의 근거가 된 메드락 계층 구조를 다시 한번 스크린샷으로 정리를 합니다. 먼저 시즈널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호흡기나 눈 장애에서 SOC를 이제 제한을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검색 결과이고요. 유사한 용어가 어떤 PT로 연결되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관계들을 살펴보니까 많이 등장하는 PT가 시즈널 알러지, 계절성 알레르기의 전체 계층 구조를 보면은 면역계 SOC가 1 차였고요. 눈과 호흡기가 2 차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당 요가가 하나의 신체 구조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알레르기를 반응이 일어나는 전반적인 위치를 모두 아우르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해당 용어의 이웃하는 용어들을 또 살펴보면은 HLT, GT 알레르기 상태에서 HLT 아토피 장애 아래에 들어있고 건초열부터 다양한 눈, 이비인후과적 염증 그리고 꽃가루 알레르기까지도 다 여러 LLT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 사례로부터 학습 요점들을 좀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혈, 울혈 또는 막힘이 발생한 신체 부위를 임의로 축축하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추가 정보를 받아서 정확하게 코막힘인지 뭐 결막 출혈인지 자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추가 정보를 얻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고된 증상만으로 진단 내릴 수 없지만 시즈널이라는 정보는 알레르기 질환을 시사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살펴본 메드락 계층 구조가 이러한 판단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드락 계층 구조를 통해서 용어의 의미와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계절성 알레르기 LLT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물론 매우 엄격한 코딩 지침을 적용해서 추가 정보를 얻기 전에는 뭔가 판단할 수 없는 뭐 불분명한 장애 이런 걸로 이제 LLT로 코딩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그런데 이 경우에는 뭔가 활용하기 어려운 데이터가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추가적인 정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컨제스천이 어디에서 발생한 컨제스천이냐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얻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PT 계절성 알레르기 아래에 LLT로 코딩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추가 정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제 최선의 코딩은 "LLT 계절성 알레르기다."라고 저는 인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정확하게 이제 짚어 주셨는데요. 저도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추가 정보가 있어야 코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는 뭔가 "불분명한 장애 정도로밖에 현재는 코딩할 수 없는 거냐." 이렇게 인제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엄격한 잣대로 한다면 그렇게 코딩할 수 있겠지만, 좀 인제 코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제 그렇지만 이제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보면 그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 좀 이제 분석에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메드라의 계층 구조를 좀 살펴보니까 만약에 이것을 추가 정보를 받아서 어딘가에 인제 뭐 "비염이다." 였다, 아니면은 뭐 "비인두염이었다."라는 정보를 얻었더라도 결국은 PT 알레르기스 계절성 알레르기로 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가능성들도 같이 인제 저는 좀 판단을 해서 충분히 '계절성 알레르기로도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의견이 갈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드렸습니다. 네. 의견 남겨 주셔서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쪼끔 더 쉽게 이제 한국어로 진행하는 코딩 연습 문제 4 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코딩 연습 문제 5 번은 부터 8 번까지는 한국어 보고 사례 중에서 제가 이메일이나 뭐 웹이나 대면 교육에서 질문받았던 내용 가운데 좀 여러분들과 다 같이 공유할 만한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파스를 붙인 후 적용 부위에 가려움이 생겨서 잠을 못 잤다라는 보고 사례입니다. 자, 여기 사례에서 실제로 받았던 질문의 핵심은 어떻게 코딩하느냐보다는 이제 "어디까지 코딩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PTC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입원이나 사망과 같은 정보는 환자 결과로 보고 별도로 이상사를 코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에서는 가려움까지 코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잠을 못 잔 것까지 후유증까지 다 코딩을 해야 되는 건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객관식으로 만들지 않았고요.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판단만 있으면은 코드 자체는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그냥 자유롭게 이제 찾으신 코드를 써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려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모두 코딩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잤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제 코딩을 해야 될지, 모두 이상사를 코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인제 그런 질문이었는데, 일단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두 이상사를 코딩을 하는 것이 일반 원칙에 맞겠습니다. 이제 사망, 장애 및 입원 등은 ICSR 포맷인 E2B 기준 중대한 이상 사례 크라이테리아로 따로 수집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제가 적어 왔는데요.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으로 E2BR3 서식에서 중대한 이상 반응의 기준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특히 코딩 PTC 문서에서는 사망, 장애, 입원, 그리고 중대성 기준에 관한 결과는 따로 코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사망, 장애, 입원, 중대성 기준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면 원인과 결과로 뭔가 복잡하게 구별해서 생각할 거 없이 보고된 내용을 다 코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병 사례에
시퀄레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후유증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보통 병의 후유증은 증상 및 징후와 다르게 항상 코딩해야 되는 정보로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딩한 그 코드를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적용 부위 가려움, 어플리케이션 사이트 이칭 가장 많고요. 그리고 불면, 인솜니아 이렇게 이제 찾으신 것 같습니다. 슬립 디피컬트를 이제 선택하신 분도 있고요. 한국어로 이제 보내주셔도 됩니다. 슬립 디소더 due to general medication condition 이렇게 좀 자세한 그런 코드를 찾으신 분도 계시네요. 네. 수면 곤란. 그래서 저도 찾았던 여러 가지 인제 그런 LLT들이 다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그러면은 같이 브라우저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열심히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검색을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일단 가려움 로 검색을 하면은 검색 결과 아니 중요한 거 네 선택 항목을 하셨을 때는 반드시 선택 항목을 지우고 다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가려움으로 전체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 LLT 65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부위의 가려움에 대한 용어들이 인제 이렇게 LLT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고됐던 내용의 인제 단서가 어 파스 붙인 그 자리가 가려웠다.'라고 적용 부위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매드라 SOC 중에 보면은 어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에 관한 SOC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여 부위 또 적용 부위 관련된 내용들은 또 이게 별도의 그 계층 구조가 있기 때문에 검색 결과를 이 SOC로 제한을 한 채로 가려움을 검색을 하시면은 뭐 삽입물 부위, 적용 부위, 점적 부위, 주사 부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려움에 대한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적용 부위 가려움 정확하게 보고된 내용과 일치하는 LLT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선택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인제 한 가지 또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적용 부위 어플리케이션 사이트라는 것이 파스 또는 패치제에도 해당될 수 있는지 혹시 고민이 되신다면 매드라에서 제공하는 매드라 개념 설명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개념 설명에서 적용 부위 어플리케이션 사이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적용 부위는 크림, 로션 또는 패치 형태의 국소 약물과 접촉하는 표면으로 간주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패치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또 카테터나 다른 수단에 의한 주사 주입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은 유사한 내용을 코딩을 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사 부위 적응 부위 가려움까지는 이제 코딩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문제가 인제 잠을 못 잤음인데요. 당연히 이렇게 잠을 못 잤음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제 단어가 불면증인데요. 불면증을 한번 검색을 하면은 예 선택 항목을 항상 지우시고요. 검색을 하면 네 불면증에 관한 LLT는 이제 불면 인솜니아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해당 계층 구조로 이동해서 다른 LLT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면 인솜니아 밑에 들어있는 LLT들을 좀 살펴보면은 수면 어려움, difficulty sleeping, sleep difficult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같은 말인데 다른 영어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똑같이 이제 번역되어 있고 이제 크게 다른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유사 용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스크롤을 위아래로 해보면 비슷해 보이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HLT 수면 장애 NEC 아래에는 수면 부족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면 장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수면 장애 아래에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제출하셨던 수면 곤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잤다.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뭐 수면 부족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장애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불면증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제 좀 이런 것들이 인제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딩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쪼끔 이제 검색을 하면서 레퍼런스를 통해서 좀 파악하시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수면 부족은 수면의 양이 부족하거나 수면이 뭔가 박탈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인제 보고된 경우에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수면 장애 아래에 LLT 수면 곤란은 좀 더 인제 넓은 개념으로 비정상적인 수면 패턴이나 수면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의미로 인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보고된 내용이 단순히 '잠을 못 잤다.' 였기 때문에 difficulty sleeping 수면 어려움 정도로 코딩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인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개념 설명을 통해서 적용 부위에 대한 그런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예제의 핵심을 정리하면은 먼저 발생했다고 보고된 이상 사례는 모두 기록하는 것이 맞고 징후 증상 플러스 진단의 경우에는 뭔가 인제 확정적인지 잠재적인지 그리고 선호 옵션 또는 대체 옵션에 따라서 몇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되지만 질병 사례와 후유증, 시퀄레가 함께 보고된 경우에는 반드시 각각 코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투여 부위 병태와 관련된 별도의 HLGT가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 두시면은 해당 코드를 찾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제 최종 코딩 제안은 적용 부위 가려움 그리고 수면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네. 뭐 질문이 있으실 수 있지만 이제 다음 기회에 또 볼 수 있으니까 바로 다음 코딩 연습 문제 6 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시는 이제 보툴리눔 독소 제제 주사 후에 눈꺼풀 주름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대개 이제 보톡스라고 많이 알려진 피부 미용 시술에 많이 사용을 하는 이 제제를 주사를 하고 나서 눈꺼풀 주름이 있었다고 이제 보고가 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 정보를 요청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내용을 이제 보고 가장 궁금했던 거는 피부 미용 시술이 있었는지 또는 다른 시술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요. 왜냐하면 제 매드라에 시술 후 합병증에 관련된 용어들이 되게 자세하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용어들을 좀 사용할 수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떠한 시술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눈꺼풀 주름 또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완전히 일치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없어서 부 분할 코딩을 할지 아니면은 뭐 눈꺼풀에 더 치중할지 주름만 코딩을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객관식 예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를 선택을 하실 수 없다면은 제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사 부위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피부 시술 합병증, 시술 후 합병증 이런 용어가 있고요. 또 피부 주름, 눈꺼풀 장애, 눈꺼풀 처짐. 이것도 인제 제 생각으로는 인제 셋 중에 하나 이렇게 셋 중에 하나 이렇게 인제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보고된 내용에서 좀 모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해서 그다음에 눈꺼풀 주름이 있었다. 근데 보통 주름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술일 가능성이 높은데 "주름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를 보니까 시술화병증과 이제 피부 주름이 가장 많이 선택이 되는데요. 이제 나머지들도 다 선택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의견이 나뉘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도 '아 좀 과도한 해석이다.' 근데 몇 가지는 '충분히 뭔가 판단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용어 선택지들이 좀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보툴리눔 독소 주사 치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인제 검색을 해 보니까 서울 아산병원에서 제공하는 치료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읽어 보면은 이 보톡스 주사 제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인제 사시 치료에 가장 먼저 사용이 되었고 근육 기장 이상이나 뭐 기타 운동 질환 치료에도 쓰이고 안과 질환 비뇨기과에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미용 목적의 주름 치료가 아닐까.'라고 인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의사항 부분에도 인제 눈 주위에 이 독소 주사를 인제 주입을 할 경우에 "위쪽 눈꺼풀이 아래로 처질 수 있는데 4 에서 6 주가 지나면 회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눈꺼풀 주름이라는 것이 처짐을 보고하려던 것은 아닌지 눈꺼풀 처짐에 대한 LLT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으면 확인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꺼풀 주름에 정확히 일치하는 조합 LLT가 없기 때문에 분할 코딩을 하거나 하나의 용어를 선택을 할 때는 PTC의 관련 지침을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부위와 사례 모두 포함하는 용어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례 정보가 우선된다라는 부분이 PTC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흉부의 피부 발진 이라고 이제 보고됐을 때 흉부 피부 발진에 대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피부 발진, 사례 정보를 조금 더 우선시해서 사례로만 코딩을 하는 거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신체 부위가 중요한 경우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주사 부위 반응이 이제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도 눈꺼풀 변화가 주사 치료 부위에 관련된 국소 반응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체 부위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서 기록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브라우저 한번 열어서 같이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눈꺼풀 주름이 있으면 많은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눈꺼풀 주름으로 검색을 했을 때 검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주름으로만 검색을 해 가지고 한번 보면은 뭐 주름도 여러 가지 이제 영어 그런 다른 LLT들이 있기 때문에 주름에 관한 LLT의 계층 구조를 통해서 피부 주름, PT 밑에 주름에 관한 용어들이 있는데 보시면 눈가 잔주름, 목 수평 주름, 미간 그리고 안면 그냥 주름도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 뭐 고랑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신체 부위에 대한 주름에 대한 LLT들이 그냥 '피부 주름에 해당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꺼풀 부위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코딩을 하고자 한다면은 눈꺼풀 피부 이렇게 인제 검색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뭐 피부 건조, 이완증, 피부염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이번 사례에 해당이 되지 않죠. 되게 스페시픽한 그런 이완증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헷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뭔가 어 그 사례를 검색하기 힘들다. 그리고 좀 약간 애매한 정보다라고 했을 때 약간 마법의 단어는 장애, 디스오더입니다. 그래서 눈꺼풀 장애로 인제 좀 검색을 하시면 해당하는 위치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눈꺼풀 장애. 눈꺼풀 장애는 PT 눈꺼풀 장애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안장애, 눈장애 이렇게 각종 눈장애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관한 뭔가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장애인지 알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요러한 용어들을 쪼끔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름이랑 눈꺼풀을 둘 다
코딩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피부 주름에 관한 LLT 하나, 그리고 눈꺼풀 장애,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를 다 코딩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피부 눈꺼풀 주름 부분만 제가 브라우저에서 다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인제 보툴리눔 독소 제제 주사 후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LLT 시술 후 합병증도 추가로 코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사 부위 반응이라는 선택지도 있었는데요. 현재 보고된 정보만으로 실제로 주사 부위 반응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피부 시술이 있었는지도 추가 정보를 없이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보고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해서 뭔가 피부 시술이 있었다 또는 다른 시술, 뭐 사시치료 이런 거였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 더 구체적인 LLT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술 후 합병증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례랑 신체 부위 조합 용어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례가 우선시 된다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선택지 중에 좀 정리를 하면은 어 일단 주름이 더 먼저 코딩해야 되는 정보에 해당이 되고요. 뭔가 이제 눈꺼풀도 추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눈꺼풀 장애를 옵셔널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 또 인제 주사 후 이런 반응이 있었다라는 형태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시술 후 합병증에 관한 LLT도 이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많은 LLT들이 좀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의견을 남겨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이제 생시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은 다음 연습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경련제를 투여받았지만 발작을 억제하지 못했다라는 보고 내용입니다. 보고 사례 평가를 위해서 이제 저의 이제 질문이 하나가 이제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기존 상태 악화가 보고가 된 것인지 아니면 투여받은 약의 효과 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네, 주관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한 LLT를 이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경련제를 투여받았지만 발작을 억제하지 못했다. 입니다. 네. 약물 효과 부족이랑 이제 발작을 같이 선택을 하셨고요. 또 효과 없음, 그 lack of drug effect가 아마 약물 효과 없음으로 인제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네, 다들 영어로 코딩을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영어로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네. 증상 악화로 인제 제출을 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대체로는 약물 효과 부족을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한 것이 맞는지 인제 PTC에 인제 해당하는 섹션을 볼 수가 있는데요. PTC 섹션 3.23 에는 효과의 변화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약물 효과의 변화, 그중에서도 효과 부족의 경우에는 임상적 결과가 함께 보고되었더라도 선호 옵션은 효과 부족에 관한 용어만 선택을 하는 것이다라고 인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되게 구체적인 예시가 3 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두통 때문에 약을 먹었는데 두통이 낫지 않았다."라는 내용은 효과 없는 약물을 선택을 하는 것이 선호 옵션이고, 두통을 추가로 하는 것이 대체 옵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비슷한 그런 예시인데요. "항생제는 효과가 없었다." 이것도 약물 효과 부족으로 코딩을 했고요. 그리고 "혈전 예방제를 복용했는데 신부 정맥 혈전이 생겼다."
이 부분도 효과 없는 약물만 선택을 하는 것이 선호 옵션이고, 다리의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대체 옵션으로서 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 부족을 너무 해석해서 추측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시도 있는 것이, 항 HLV 약물을 복용하던 에이즈 환자가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뭐 때문에 사망했는지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효과 부족에 대한 내용을 추정할 수 없다라고 보고, 여기서는 사망만 코딩을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된 내용을 코딩을 하기 위해서 브라우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약물 효과 부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효과 부족, 두 가지 인제 영어의 베리에이션이 나오고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로 보기로 해서 계층 구조를 열어보면은 이제 효과 없는 약물 PT 아래에 여러 가지 인제 같은 의미를 하고 있는 LLT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의 유사 동의어들로 LLT들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PTC 문서의 예시에서는 주로 drug ineffective를 선택을 한 것은 PT랑 동일한 LLT이기 때문이고, 나머지 LLT들의 약간씩 워딩이 다른 것들은 같은 의미의 LLT도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제 바로 아래에 어 별도 효과 없는 제품에 관한 PT가 있는데, 이것은 좀 주목을 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만약 약물이 아니라 의료기기나 복합 제품, 삽입물과 같은 형태였다면은 이 PT 아래에 이제 LLT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사실 인제 PTC의 해당 세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약물 효과 부족이 명시가 되었거나 약물을 투여했지만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라는 보고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약물의 효과에 대한 기대나 투여 목적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기존 상태가 악화되거나 진행된 경우에는 PTC 별도 섹션 3.9 어 기존 의학적 상태의 변화를 좀 참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예시에서는 항경정제를 투여받았는데 발작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 약물 효과 없는 약물을 인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내 코딩 규칙에 따라서 원보고 작성 지침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는 일관성 있게 인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선호 옵션으로 코딩을 하면은 효과 없는 약물을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대체 옵션으로는 발작까지 같이 포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약물 부족을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도 틀린, 당연히 코딩이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 인제 LLT들이 있었지만 결국 같은 PT로 연결되고, 인제 PT랑 같은 LLT를 인제 선택을 하는 것이 뭔가 애매할 때는 많이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효과 없는 약물을 인제 선택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약물 부족도 인제 같은 카테고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하나까지, 마지막 문제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딩 연습 8번 문제는 정맥 주사에 혈관외 유출이 발생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가로하고 어떤 부작용이었냐 하면은 부종, 열감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권에서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은 혈관외 유출인데요. 혈관외 유출을 주사 부위 반응으로 볼 수 있는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좀 살펴봤듯이 메드라에 주사 부위에 관한 그런 용어들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용어로 이제 코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사 부위 부작용으로 명시된 부종과 열감은 또 어떻게 코딩할 것인지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문제도 이제 객관식 퀴즈로 준비를 했는데요. 비슷한 것들 이제 묶어서 이 중에 이제 선택하는 거를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물 혈관외 유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혈관외 유출이 있고 또 기타 경로로 투여한 정맥 주사 제제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부종과 열감 또는 투여 부위 부종과 투여 부위 온감 이렇게 인제 별도의 LLT가 이제 별도로의 PT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 선택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제 중복 선택이 되지 않으면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약물 외 혈관 유출이 가장 이제 선택이 많았고요. 저희 혈관 외 유출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는데 계층 구조를 통해서 이 두 LLT의 인제 다른 점이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부종 열감이 있고 인제 투여 부위 부종과 투여 부위 온감이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인제 정맥 주사제 혈관 외 유출이 무엇인지 이제 한번 파악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브라우저에서 혈관 외 유출을 먼저 검색을 해 볼게요. 어 그 메드라 브라우저 사용하실 때 인제 한국어로 검색하실 때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이 띄어쓰기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안 하면은 검색이 안 되거든요. 이게 이런 우리나라에 인제 특화된 그런 검색 브라우저가 아니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잘 하셔야 되고 메드라 용어의 띄어쓰기는 국립국어원에서 권장하는 모든 띄어쓰기를 인제 준법에 맞게 인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면 잘 인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유의를 하시고요. 혈관 외 유출이라는 용어가 바로 있기 때문에 계층 구조를 브라우저로 이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 내 유출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이렇게 여는 것보다 전신 징후 및 증상 NEC 그리고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장애 그러니까 전신 쪽으로 이제 가 있는 그런 LLT에 인제 해당이 되고요. 반면에 아래 여러 가지 다른 혈관 외 유출 용어를 보면은 주사 부위 혈관 외 유출 또는 주입 부위 혈관 내 유출 이런 것들이 인제 별도의 PT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혈관 외 유출 여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투여 부위 혈관 외 유출 이제 별도의 인제 PT로 연결되기 때문에 좀 매우 유사하지만 어디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 그냥 혈관 외 유출은 전신 반응인 거고 약물 혈관 외 유출은 투여 부위 반응인 건데 지금 보고된 내용에서 의 이제 그 혈관 외 유출을 보통 '국소 반응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본 내용을 인제 공유를 해 드리면은 정맥 주사 후 발생한 혈관 외 유출이 주사 부위 반응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관련 의학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혈관 외 유출에 대한 의학적 참고 자료를 보면은 혈관 밖으로 약물이 유출되면서 주사 또는 투여 부위의 통증, 찌르는 느낌, 열감, 부종과 같은 국소적인 증상과 징후가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인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적인 반응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보고에서 언급한 부종과 열감은 주사 부위에서의 발생한 국소 반응으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브라우저로 좀 돌아가서 부종과 열감을 어떻게 코딩하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전신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용어를 좀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인제 어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게 같은 SOC에 좀 들어있긴 하지만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에 보면은 이제 각종 투여 부위 반응
이 HLGT로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게 투여가 어떤 형태로 됐냐라고 했을 때 이제 HLT로 다 나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적 뭐 인스틸레이션도 있고 주사도 있고 주입도 있고 카테터 뭐 삽입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사례에서는 정맥 주사제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을 이제 볼루스 주사로 했는지 인퓨전을 했는지 인스틸레이션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HLT 투여 부위 반응 NEC로 이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어가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좀 이렇게 쭉 내려다 가다 보면은 투여 부위 관절 온감, 관절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고, 투여 부위 온감, warmth라는 그런 이제 단어로 되어 있는 PT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 스웰링 같은 경우는 종창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디마랑 스웰링이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보고된 내용 중에 투여 부위 온감은 좀 선택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투여 부위 인제 부종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부종 넘어갔네요. 너무 PT가 많아 가지고. 네. 투여 부위 부종, 여기 있는 것을 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된 내용이 약간 열감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투여, 열감 이런 식으로 인제 한국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투여북이 자결감도 있거든요. 근데 자결감 같은 경우에는 통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어는 또 버닝으로 되어 있고. 보통 이런 식으로 인제 열감이라는 인제 보고를 인제 봤을 때 보고하려던 그 의학적인 증상은 뭔가 이렇게 타는 듯한 자결감보다는 이렇게 온감에 더 가깝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여 부위 온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학습 인제 포인트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주사, 의료기기, 주입, 카테터, 혈관 통로들과 같은 관련된 투여 부위 반응은 전신 반응으로 코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정확한 투여 형태를 알고 있다면 그 정보를 반영한 구체적인 용어를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가능한 경우에 일반적인 용어보다는 보고된 사례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문과 한국어 용어를 비교를 하면서 임상적으로 더 적절한 용어인지를 확인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코딩 제안은 약물 혈관 외 유출, 그것이 그냥 혈관 외 유출 용어보다는 투여 부위 반응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반응 부작용에 관한 그런 어 용어들도 그냥 온감과 그냥 열감, 부종 요거를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투여 부위 온감, 투여 부위 부종, 이렇게 구체적인 용어를 찾아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네. 몇 가지 인제 질문 들어온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인제 문제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질문이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는데요. "Drug ineffective랑 lack of drug effect의 선택 기준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인제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PTC 문서에서도 일부 예제는 지금 drug ineffective로 인제 코딩이 되어 있고, 그 항생제에 대한 부분만 이제 lack of drug effect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제 영어 원어민인 저희 박사님들께 물어봐도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고민이다."라는 것이 좀 대표적인 어 답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LLT가 마련이 되었을 때 그것이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이게 같은 PT로 결국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을 하더라도 틀린 선택이 아니다. 그리고 보통 애매할 경우에는 PT와 동일한 LLT를 많이 선택을 한다. 그래서 drug ineffective를 많이 선택을 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 기준이 그닥 있지는 않다. 둘 다 비슷한 선택이 될 거다라고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좋은 질문이신데요. LLT에 NOS랑 NEC 이런 이제 줄임말들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일단 NOS 같은 경우는 Not Otherwise Specified의 줄임말로서 어 달리 명시되지 않은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LLT에 보면 NOS가 많이 나오고요. 그 NEC 같은 경우는 Not Elsewhere Classified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LLT에선 찾을 수 없고 HLT나 HLGT 이 그룹 용어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OS 같은 경우는 뭔가 명시되지 않은 이런 것을 뜻하기 때문에 보고된 내용에서 unspecific, 뭐 non-defined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상세 불명예라는 그런 단서가 있을 때는 NOS가 붙은 LLT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NOS 용어들을 적극적으로 추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는 보통 그 코딩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지는 않고요. 근데 만약에 NOS 용어가 있고 보고된 내용에서도 상세 불명예, 뭔가 인제 불명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단서가 있을 때는 NOS 용어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NEC는 다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HLT나 HLGT에서 등장하는 줄임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굳이 하면은 이제 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인데 기타 등등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HLT나 이런 것들의 인제 그 리스트들을 쭉 보면은 뭐 주입 부위, 주사 부위 뭐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하고 마지막에 뭐 투여 부위 NEC 기타 등등 투여 부위인 겁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것들로 정확하게 분류되지 않은 일반적인 용어들이 NEC 그룹에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중에 인제 그런 계층 구조를 통해서 용어를 찾으실 때 분류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용어가 뭔가 애매하게 보고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이 NEC 용어를 통해서 계층 구조를 찾아가는 것이 이제 방법입니다. 네.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10분 오버되긴 했는데요. 오늘 8개 문제 같이 풀면서 퀴즈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의견과 질문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기존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도 뭔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 하셨을 때는 저희 대표 이메일 통해서 보내주시면은 답변이 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폴 에브리웨어를 통해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어느 분이 질문하셨는지 알 수 없는 형태로 익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인제 팔로우업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충분히 듣지 못했거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은 녹화된 영상을 다시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은 확인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Hello, Julia. This is the end of the webinar. 오늘 김씨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